그림은 수단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일까요? 제 인품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전공은 수십 가지로, 방법은 수십 가지로 다 바뀌고 시대에 따라 바뀌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품은 항상 중심에서 영혼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문화 영토로는 우리가 문화로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나처럼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으면 뺏긴다 하더라도 그 당분간이에요. 언젠가 우리 후예들이 다시 찾는 빌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데서부터 구전대 내려오는 얘기까지 그분이 남긴 책, 업적 이런 거를 샅샅이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영혼과 내 영혼이 일치를 이룰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돈하고 관계없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브레인셀럽 인터뷰, 오늘은 특집편으로 시대의 거장이신 한국 미술계의 전설을 모셨습니다. 평생을 민족 예술의 자생미학을 화두로 역사와 철학 탐구를 기반으로 한 미술 작품 활동으로 은관 문화훈장까지 서운된 원로 화가이신데요. 5,000원권과 50,000원권 화폐의 영정을 그리신 유일한 생존 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생님의 작품 소장자인 셈인데요. 일랑 이종상 화백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 일랑이라는 호는 첫 번째 파도, 또 높고 큰 물결이라는 뜻이 있는데 비교적 어린 나이에 호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호가 선생님의 그런 어떤 예술사에 있어서, 특히 어떤 그림과 함께한 예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나, 호라는 건 저하고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를 종상아 이름 부르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아니, 선생님이 그러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 호의 뜻이 굉장히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화가면 그렇죠. 남이 한 거 뒤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서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독도도 제일 먼저 그린 거 아닌가. 또 고구려 벽화 연구 논문도 제가 제일 먼저 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백님의 이런 화려한 이력들을 보면 화백님의 재능은 사실 천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미술을 공부하게 되셨고 서울대에 진학하셔서 동양화를 전공하게 되셨는지, 미술 공부하게 되신 스토리,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일생이 6.25를 겪으면서 그렇게 급전직하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방교육 1세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하게 된 게 소질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저희 집에는 울타리가 5칸이 있어가지고 2발 달린 짐승만 길렀어요. 2발 달린 짐승을 퇴근하시고 오시면 그리시는 거예요. 왜 2발 달렸을까요? 4발 달린 짐승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잖아요. 네. 4발 달린 짐승은 게을러서 잔대요. 자면 그리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크로키 실력, 속삭 인력이 그러니까 잔재 영상. 인간이라는 건 뭘 순간 보면은 그 순간 본 것이 샷다로 찍혀서 인화가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16분의 1초 동안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랬다 생리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도화지를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그려보자고. 이제 3살 정도 된 나이가 뭘 그립니까? 그릴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걸 쭉 이제 그 대청마루에다가 쫙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아버지는 잘 그리시니까 아버지가 그 움직이는 것들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전부 다 떼가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그래, 그분들이 떼가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게 몇 장 남았으면 좀 섭섭해 하시고. 참 아버지도 이상하다. 그거 애써서 그렸는데 좀 두면 어때서 저렇게 동네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 가져가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버지의 재능을 어떻게 보면 물려받으신 거네요. 유전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화백님 작품을 보면 사실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시대와 소통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세상과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또 그런 에너지를 계속 소통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예술혼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으로서 예술과 인격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표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서로 멀어질 수가 없고 늘 함께 한 몸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대에 그분이 낳고 자라시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냐 하는 것은 대단히 추나 추동이 갈 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거나 똑같이 변화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시대 정신이 없는 그림도 있어요. 네. 6.25가 났던 뭐 평화시대건 뭐 그림이 밤낮 그 사과가 똑같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사과 같은데 그 안에 6.25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작가에게. 그리고 생명보다 더한 영혼과 같은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제가 오랜 동안 교육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그림이 목적이 아니다. 그림은 수단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일까요? 제 인품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전공을 위해서는 뭐 나쁜 짓을 해도 전혀 당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사람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오해한 거예요. 전공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품은 항상 중심에서 영혼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나
절대자가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은 내 삶과 내 인품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품을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제가 택한 것이 그림이에요.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미술과 경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미술과 경영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문화를 알고 한 걸음 더 나가 창작을 알고 예술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고부가 창출의 삶이에요. 가장 작은 노력을 가지고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 이것이 명화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목표예요. 미술에서 나오는 경영학, 경영, 네. 그러니까 위치, 공간의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주어진 그림에다가 공간을 이렇게 경영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화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을 사업체라고 일단 봤을 때 이 안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이 화판 값이 10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여기를 경영을 해놓으면 이걸 얼마를 받을까요?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 예술처럼 창작처럼 고부가 창출을 하는 것이 세상 그렇게 흔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삶은 예술적으로 창작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도 미술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화가만 창작을 한다. 화가만 고부가 창출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는 혁명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공정이 이야기되기 훨씬 전인 1960년대에 고구려 벽화 연구를 하시면서 문화 영토론을 바탕으로 한 고구려 문화 지키기 운동으로 역사 왜곡과 맞서 싸우셨는데요. 사실 시대적으로 봐도 그때 고구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영감이 선생님을 그 길로 이끌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60년대 때 법대하고 이렇게 같은 캠퍼스를 쓰고 있을 때 법대 학생들이 교복을 이제 다 우리도 똑같이 입었죠. 근데 그림 그리다가 이제 잠깐 나가서 점심 먹으려고 앞에 가게에 갔는데 저쪽에서 법대 애들이 내 귀에까지 들리게 왜 이렇게 등록금이 비싸냐고 막 투덜거리더라고요. 근데 나도 고학생이니까 맞아 조금 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도 밥 먹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나갔어요. 이 여자 두 분이 앉아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걔들을 호강스럽게 국민들을 혈세로 등록금을 반값밖에 안 내고 다니는 것들이 고마운 줄은 모르고 저렇게 불평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저런 학생들이 이 다음에 판검사가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고 흉보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밥 먹고 튀어나와가지고 친구한테 야야 너 등록금 얼마냐 너네는 물어보니까 내가 돈 내는 것이 70%밖에 안 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노동자, 농민, 우리 국민들이 서울대학교, 국립대학 저희들을 위해서 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비싸다고만 생각했지.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요. 제가 너무 몰랐었구나. 여자 두 분이 우리가 혈세 내가지고 미술대학을 보냈더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화가가 돼 저런 게. 이 소리로 바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제 생각이 평생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럼 우리 자생성,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조서부터 해내려오는
그 그림을 차곡차곡 배우고 그 다음에 현대의 그림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의 감각을. 그 잊어버린 우리 조국의 땅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남의 땅이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작품이 엄연히 거기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이것이 도낭벽화하고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파멸된다든지 저 문화를 지키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후예들이 내 자식들이 강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거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구려 벽화를 논문을 냈어요. 그 이북에도 벽화가 많고 중국 땅에도 얼마든지 우리 문화가 지금 많거든요. 우수 논문으로 뽑혀가지고 북한에서 벽화를 공부하는 훌륭한 분이 서울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이분을 우리가 모셔다가 중국이 이렇게 지금 3년 후에 동북공정을 발표해가지고 고구려 문화니 뭐 한반도 문화가 다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교수로서 정신 차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좀 복구하는 걸 기법을 내가 썼으니까 그 기법대로 좀 복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으로라도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면 그 굉장한 그 권위가 있는 3대 보직의 하나인데 거기 박물관장을 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참 없던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동북공정을 박물관장으로서 당당하게 그럼 싸워볼 수가 있겠구나. 아직 3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기획전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 우리 영토론이라는 거를 그래서 최초로 내가 부르짖게 됐고 60년대에 만약에 고구려 얘기를 하거나 고려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고려 연방제에 걸려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물고문까지 당했어요. 가서 들어가서 뭐 그 얘기하면은 더 이상 뭐 저도 가슴이 아프고 그러네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때요? 이제 맘 놓고 고구려 얘기해도 되고 고구려 문화 지키기 운동을 해도 누가 이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내가 국가에서도 눈치 보는 걸 나는 눈치 볼 필요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고구려에 대한 그 우리 영토, 간도에 대한 영토, 문화로라도 우리 영토를 지켜야 되겠다는 게 지금 간절한 제 소망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해도 다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내 아내를 아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실천을 안 하면서 우리 땅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일본은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에요. 빨리 그림을 그려서 디오케이디오를 전 세계에 그냥 우리 문화 영토로 알려야겠다. 원효를 그렸을 때는 원효 대승 귀신론이라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배우게 되고 결국 그게 인연이 돼서 동국대학에 가서 확인도 받게 되고 비교 철학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17세기 뭐 그때 사람 어머니 아버지 무덤이 있을까? 본인은 유명하니까 있지만 그 썬대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멸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해골 좀 보자.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해부학적으로.